계좌에 돈 넣어두면 절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미국에서 수십 년 된 금융기관 하나가 주말도 안 되는 시간에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고객들이 휴대폰 터치 몇 번으로 돈을 빼내는데 하루도 채 안 걸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이 정확히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한 비상장치를 만들고 있어요. 동시에 2024년 한 해에만 코로나 사태 때보다 더 많은 106조 원을 시장에 쏟아부었고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고 있어요. 1480원 근처까지 튀어올랐다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니까 1440원 선까지 급락했는데 단 하루에 30원 넘게 요동친 건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1480원이라는 수치를 마지막으로 본 게 정확히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2009년 3월이에요. 리먼 브라더스 충격으로 전 세계 경제가 동시다발 붕괴 직전까지 갔던 바로 그 시점이죠. 16년 동안 단 한 번도 찍히지 않았던 수준이 지금 다시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자금을 풀겠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투입했느냐가 핵심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에만 약 48조 원 규모의 채권을 사들였거든요. 규모가 실감이 안 나시죠? 이렇게 비교해 드릴게요.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멈춰섰던 2020년 그해 전체 매입량이 42조 원이었어요. 그걸 단 한 달 만에 뛰어넘은 겁니다. 2024년 전체로 따지면 106조 원을 훌쩍 초과하는데 중앙은행 출범 이후 단일 연도 기준으로 사상 최대 유동성 공급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이 특이합니다. RP 매입이라는 구조를 활용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은행들이 갖고 있는 채권을 한국은행이 일시적으로 매입했다가 나중에 재매도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어떤 구조냐면 월급날까지 돈이 없어서 친구한테 급전을 빌리는 것과 유사해요. 이번 주에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한데 현금이 없으니까 친구한테 빌립니다. 다음 주엔 월급 들어오기 전에 또 부족해서 다른 친구한테 또 빌려요.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갚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빚 돌려막기가 계속되는 거잖아요. RP 매입도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단기 거래처럼 보이지만 계속 반복되면 사실상 시중의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한국은행을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환율이 폭등하고 금융시장이 술렁이는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겠죠. 시중 자금을 투입해서 시장 심리를 진정시키려 한 건 맞아요. 정부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무한정 지원하겠다고 선언했고 한국은행도 전면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거든요. 긴급 국면에서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이상한 현상이 감지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시중에 자금을 대규모로 투입하면 금리가 하락해야 정상이에요. 돈이 풍부해지면 차입 비용이 낮아지는 게 경제학의 기본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100조 원 이상을 쏟아부었는데 금리가 사실상 정지 상태예요. 국채 10년물 금리가 3.3%와 3.4% 구간을 계속 맴돌고만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엇갈립니다. 일각에서는 국제금리 환경 탓이라고 주장해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영향받는다는 논리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4%대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독자적으로 크게 낮출 수는 없는 환경이니까요. 그런데 정반대 해석도 있어요. 시장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의심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동네 카페가 갑자기 모든 음료를 50% 할인한다고 합니다. 반가워해야 할 것 같은데 단골들 반응이 심상치 않아요. 저기 곧 문 닫는 거 아니야? 재고 떨이하는 거 아닐까?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죠. 평상시에는 절대 안 할 행동을 하니까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금리 상황이 딱 이런 맥락이에요. 한국은행이 자금을 대량 투입하는데도 금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건 시장이 뭔가 정상이 아니라고 감지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거든요. 환율 문제로 초점을 옮겨서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달러가 전방위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도 한 요인이고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정책 불확실성도 작용했어요. 게다가 국내 정치 혼란까지 겹치면서 외국 자본이 한국을 떠난 거죠. 그래서 당국이 꺼내든 수단이 뭐냐면 해외 주식 처분하고 국내 주식 매수하면 양도소득세를 1년간 안 받겠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달러 매수가 환율 급등의 한 축이었거든요. 국민연금도 달러 매도하고 원화 매입에 나섰고요. 중앙은행이 이런 비상카드까지 꺼내든다는 건 그만큼 국면이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아까 처음에 한국은행이 뱅크런 방지 장치를 구축한다고 했잖아요. 왜 공교롭게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시스템을 발표했는지 더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2023년 미국에서 발생한 사태를 알아야 해요. 2023년 3월 실리콘밸리 은행이 단 48시간도 안 돼서 무너집니다. 미국 내 자산 규모 16위 금융기관이었거든요. 40년간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던 곳인데 순식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시기 미국이 금리를 계속 인상하던 때였는데 금리가 오르면 채권 시세가 하락하거든요. 이 은행이 채권 비중이 높았는데 가격이 급락하면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은행이 이 손실을 공시하자 투자자들이 공포에 빠졌죠. 스타트업들한테 즉시 예금을 인출하라고 경고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변수가 작동합니다. 옛날 같으면 은행 앞에 줄 서서 창구에서 절차 밟아야 했잖아요. 시간이 소요돼요. 은행도 대처할 시간이 있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스마트폰 화면 몇 번 터치하면 끝이에요. 24시간도 안 돼서 420 하나로 환산하면 56조 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은행이 대응할 여지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걸 디지털 뱅크런이라고 칭합니다. 소셜미디어로 공포가 광속으로 전파되고 모바일 뱅킹으로 예금이 실시간으로 유출되는 현상이죠. 한국은행이 지금 준비하는 시스템이 바로 이런 국면에 대비하는 겁니다. 정식 명칭은 대출채권 담보 긴급 여신 제도인데 좀 어렵죠? 핵심만 설명드리면 종전에는 은행들이 긴급 자금이 필요하면 국채 같은 안전자산을 한국은행에 맡기고 차입했어요. 근데 이번엔 여기에 대출 채권까지 담보로 인정해주겠다고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대출 채권이 뭐냐면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해준 금액을 회수할 권리를 의미해요. 예컨대 여러분이 은행에서 1억 빌렸다면 은행 장부상으로는 여러분한테 1억 받아낼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대출 채권이에요. 은행 보유 자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위기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담보 범위를 넓혀준 거예요. 한국은행은 미국, 유럽,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모두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도 국제 표준에 맞춘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실 자체로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핵심은 시점입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는 거죠. 금융시장이 동요하는 시기에 은행 위기 대응책을 발표하면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승무원이 갑자기 안내방송을 합니다. 승객 여러분, 산소 마스크 사용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승객들이 마음 놓을까요? 절대 아니죠. 왜 갑자기 산소 마스크 얘기야?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냐? 하면서 불안감이 증폭되겠죠.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중앙은행이 비상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건 직무다. 하지만 그 준비 사실이 시장에 어떤 메시지로 전달되는지도 계산해야 한다. 진정시키려다가 오히려 패닉을 촉발할 수 있다고요. 근데 진짜 폭탄은 다른 데 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줄여서 PF예요. PF가 뭐냐면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대출을 말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시설 개발할 때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제공하는 거죠. 현재 전체 규모가 178조 원인데 이 중 18조 원이 고위험으로 분류됐어요. 전체의 10분의 1이 위험 경보가 울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영역이 있어요. 토지담보대출, 약칭 토담대라고 하는데 여기 연체율이 32%를 돌파했거든요. 빌려간 사람 3명 중 1명꼴로 상환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금융당국은
개선되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거짓말은 아니에요. 전년도 202조 원에서 178조 원으로 축소됐으니까요. 근데 현장 온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서울 핵심 지역 프로젝트도 대출 심사에서 탈락하고 있대요. 지표로는 호전 중인데 실제 체감은 더 악화되는 거죠. 솔직히 이 문제는 2022년 레고랜드 충격 때 처리했어야 했어요. 그때 정리했으면 벽에 생긴 실금 보수하는 수준으로 끝났을 건데 아직 괜찮아, 조금 더 지켜보자 하면서 3년을 방치했거든요. 지금은 균열이 건물 전체 구조로 번진 상태입니다. 물론 그때 강제 정리했으면 건설업체들이 연쇄부도 났을 수도 있어요. 어느 선택이 정답이었는지는 역사가 판단할 문제겠죠. 금융당국도 해법은 내놓고 있어요. 2027년부터 PF 사업 진행할 때 자기 자본 비율을 더 높이겠다고 합니다. 현재는 100억 규모 사업에 자기 돈 3억만 투입하고 나머지 97억을 차입해서 진행하거든요. 이걸 20%까지 상향하겠다는 건데 미국 33%, 일본 30%를 감안하면 선진국 기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거죠. 방향 자체는 옳습니다. 난점은 즉시 시행하면 중소형 건설사들이 생존이 어렵다는 거예요. 가계부채 상황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 빚이 GDP의 90%에 육박해요. GDP가 뭐냐면 국가 전체가 1년간 창출하는 소득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연봉 1억 버는 직장인이라고 가정하면 부채가 9천만 원인 셈이에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수준이죠. 정부는 이걸 80%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금년에는 부채 증가율을 3.8% 범위 내로 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통계에는 전세 보증금이 포함되지 않거든요. 전세 제도가 한국 고유 시스템이다 보니까 국제 통계 기준에 반영이 안 돼요. 전세 보증금까지 계산에 넣으면 GDP 대비 140%를 넘어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연봉 1억인 직장인이 부채 1억 4천만 원을 안고 있는 상황이죠. 수치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위기 인식이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어요. 긍정적 시나리오부터 보겠습니다. 정치적 혼란이 수습되고 금융시장이 균형을 되찾습니다. 외국 투자 자금이 재유입되면서 달러가 들어오고 환율도 1,300원 수준으로 안착하죠. 수출이 회복되고 경제 성장률도 반등합니다. PF 리스크도 점진적으로 해소되면서 큰 여파 없이 마무리되고요. 한국은행이 구축한 긴급대출 장치는 그저 예비용으로만 남아있고 실제 가동될 일이 없게 돼요. 부정적 시나리오도 존재합니다.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되면서 외국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자본을 회수합니다. 환율이 1,500원 선을 돌파하고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서 전반적 물가가 급등하죠. PF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일부 금융사가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고 이게 도미노처럼 번져요. 가계 부담이 가중되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침체됩니다. 현실은 아마 이 두 극단 사이 어딘가에서 결정되겠죠. 핵심은 어떤 국면이 오든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핵심 지표를 주시하시면 좋아요. 국고채 10년물 수익률을 체크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차입할 때 지불하는 이자율인데 현재 3.3%에서 3.4% 구간이거든요. 이게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라면 시장이 리스크를 감지하고 있다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환율 흐름도 중요합니다. 1,500원은 시장 참여자들이 심리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기점이거든요. 이 선을 돌파하면 외환시장 혼란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죠. 한국은행의 채권 매입 규모도 모니터링하세요. 매월 증가폭이 계속 확대된다면 금융시장 불안정의 신호일 수 있어요. 금융권 동향도 살펴봐야 합니다. 특정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부정적 뉴스가 연속으로 터진다거나 금융당국이 갑작스럽게 특별검사에 착수한다거나 하면 경계 신호일 수 있거든요. 참고로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기관당 1인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과도하게 집중하기보다는 분산 배치하는 게 기본적인 위험관리예요. 이건 현재 상황과 무관하게 평소에도 유효한 원칙이고요.
달러 자산 보유도 고민해 볼 지점입니다. 환율이 불안정할 때 원화 일변도로 보유하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물론 현재 환율 수준이 이미 높은 편이라 달러 매수하면 고점 매수 아니냐는 의견도 있죠. 타당한 지적이에요. 그래서 시점을 맞추려고 애쓰기보다는 일정 비율을 항상 유지하는 게 현명합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자산의 20%에서 30% 정도를 달러로 보유하라고 권장해요. 물론 이건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요. 한 가지 되새겨볼 점이 있습니다. 경제 위기는 언제나 설마 하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붕괴 전날까지도 대다수 사람들은 미국 초대형 은행이 설마 무너지겠냐고 생각했어요. 1997년 외환 위기 때도 한국이 설마 국제통화기금 관리를 받겠냐고 했죠. 반면 위기를 전환점으로 삼은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 특성이 뭘까요? 주변이 문제 없을 거야 할 때 만약을 대비해야지 라고 판단한 사람들이에요. 확신해서가 아니라 준비해두면 절대 손해가 아니니까요. 위기가 안 오면 다행이고 오면 대비된 거죠. 현재 국면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유동성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뱅크런 방지 긴급대출 시스템도 구축했어요. 환율이 1,480원까지 급등했다가 1,440원대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고 PF 위험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죠. 금융당국은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명해요. 누구 주장이 정확할까요? 정직하게 말하면 아무도 확신할 수 없어요. 분명한 건 불확실성이 증폭됐다는 사실입니다. 불확실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철저히 준비하는 것뿐이에요. 최악을 상정하고 대비하되 최선을 희망하는 거죠. 지금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건 경제 뉴스를 더 꼼꼼히 추적하는 겁니다. 환율 변동, 금리 추이, 금융당국 발표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재무 상태를 재점검해 보세요. 예금이 한 곳에 몰려있지는 않은지, 대출이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비상자금은 충분한지 이런 기초적인 항목들이요. 정부가 다 알아서 하겠지 하고 방관하는 것과 오늘부터 상황을 관찰하면서 대책 세우는 것, 둘 중 어느 쪽이 훗날 후회가 적을까요? 결정은 여러분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 하면 공포 조장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위험한 건 아무 근거 없이 별일 없겠지 하는 안일함입니다. 물론 과도한 비관론도 경계해야 해요. 한국 경제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외환 보유고 4,30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 기조거든요. 1997년, 2008년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중요한 건 균형 잡힌 관점이에요.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자신의 여건에 맞춰 대비하는 거죠. 공포에 떨라는 게 아니라 철저히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판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기를 바랍니다.